10점, 20점에서 100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10점, 20점에서 100점을 만드는 이 기간 내에 계속 10점을 맞다가 100점이 맞는 케이스들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그 조한호 소장님과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 오늘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20점 받는 아이를 수학 100점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는데 오늘 새롭게 여러분께 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조한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라이브하고 이렇게 바로 또 찍고 있잖아요. 그때 라이브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알고 싶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학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면 수학이 아닌 곳에서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쭉 보다가 최종적으로 사과는 빨갛고 까맣고 깨물면 달콤한 거라고 이제 범주화했다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사과는 빨갛지 하는 이제 공통된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귀납적으로 오는 보통 인문학적 정의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사과는 파랗다 누가 막 우겨도 알았어, 파란 기관이 훨씬 많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수학은 이게 아니에요. 수학은 사과를 정의를 내려요. 누군가가. 그게 누구냐면 수학자겠죠. 수학자가 사과는 둥글고 빨갛고 깨물면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을 사과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파란 거 사과 아니고요. 빨간 거, 빨갛지 않은 거, 둥글지 않은 거, 아니면 깨물었더니 달콤하지 않아? 그럼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잘못됐다면 그 이후로는 다 보나마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 뒤로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공계라든지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뭘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정의가 뭐야? 라고 출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그것이 수학을 푸는 가장 올바른 방법인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사과를 수학에서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면 아마 수학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과는 수학이 아니다 하고 버릴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하나고 그것이 완벽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은 딱 수학자가 정해놓고 이거대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거와 위배되면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수학에서의 개념이다 라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언급되어 있다고 보고, 최소한도 그거 돼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로 부등호 등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에 관해서는 자연수 분수, 그쵸? 그 십진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그 수들의 범위, 수직선, 그리고 또 도형적으로 보면 점선면, 그리고 점선면의 정의가 없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선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 정의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 이후로 그 쌓여지는 지식들이 대부분 다 애우게 만들어 놓는 거고, 도형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들어올 때는 평행의 정의가 들어오고 평행사변형이 먼저 들어와서 그들로부터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평행의 정의가 잘못됐고, 그러고 나서 평행사변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즉
나중에 가면 이제 정리란 이름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뭐 이렇게 자루 재거나 각도기를 재면서 뭐 실험해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연역적인 수학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과학의 실험 탐구하는 것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하다못해 뭐 선생님들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하세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안 나온 거 안 하고 있는 거 나오는데 대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뭘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길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구화가 되지 않는 거고 도구화가 안 되면 이것을 문제 풀 때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개념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학에서 만들어지는 정의들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사회가 변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정의를 갖고 지금 쓰는 거를 이 만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개념을 충분히 외워서 도구하고 내 거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와중에서 개념이 점점 튼튼해지고 개념이 튼튼해지는 상태를 수학의 실력이 잘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개 개념이 결합돼 있을 때도 혼동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개념을 잘 아는데 왜 문제를 못 푸냐? 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잘 아는데라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실제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연역법으로 정식으로 가르칩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 아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10년간을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연역법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갖고 문제를 푸는 이거를 10년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방법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이제는 정의, 정리, 증명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가면서 전 국민의 80%가 수학을 포기했으니 수학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수학의 특성들이나 올바른 수학 공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80%인데 그래도 제대로 정식으로 개념을 막 외워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수학계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의사, 변호사를 하고 있네? 그럼 누가 이 얘기를 해주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10점, 20점에서 100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도 없을 거예요. 왜 공부를 못 하다가 학원 가서 몇 개월 만에 막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아이는 그동안 문제를 안 풀었던 거, 시험 나올 문제를 그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거고 아이의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딱 올라간 뒤로 뭐 상위권이 갔어요? 그 뒤에 최상위권은 아무리 시켜도 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육이 기존의 교육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점, 20점에서 100점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10점, 20점에서 100점을 만드는 이 기간 내에 계속 10점을 맞다가 100점이 맞는 케이스들이 저는 그렇게 한 거고 그 기간이 1년, 1년 반 동안 연산도 개념도 충분히 잡는 거고 문제가 거의 안 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개념을 잡는 것 그리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해서 일상생활에서 있는 논리 교류들을 좀 많이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식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생존 본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미 논리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대부분은 아주 옛날에 사냥 시절에 만들어진 논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논리 구조가 틀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 흑백 논리, 이분법적 구조를 사람이 딱 태어났으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들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물들을 그 두 개로 얼렁얼렁. 논리도 간단하잖아요. 수학도 대부분의 분모, 분자처럼 맨날 두 개 갖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로 분리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든 수를 7보다 큰 수와 7보다 작은 수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7보다 큰 거, 7보다 작은 거, 그거 막 크고 작은 거밖에 없어요. 같은 거 없냐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 이거는 안 가르치니까 그게 마치 뭐 같아요? 머리 좋은 애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재교육 얘기를 했는데, 보통인 아이나, 그죠? 90 이상에서 뭐 천재인 152 사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냥 다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아이를 뽑아다가 무슨 뭘 가르치는 게 영재교육이 아니라 아이에게 뭔가 기본을 길러주고 하나하나 생각하게 해서 몰입하게 해서 과제 집착력을 키워주는 게 영재교육이잖아요. 뭐 서울대 100 이하가 20%잖아요. 제대로 길러서 제대로 해주면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그런 걸 가지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뭘 해라. 의미가 없죠. 아니면은 또 뭐 상중하로 나눠서 뭐 해라라고. 이제 뭔가 간편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제 달락달락해서 잘 그쵸, 웃는데 예.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아이가 그리는 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한 거예요. 연산은 어디까지, 구구단은 몇 초, 뭐 이런 거를 쭉 해나가서 그게 이번 시즌에 뭐 이게 걸리면은 하는 거고, 지금 해야 될 거를 건너뛰고 방학이니까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문제를 풀어서 생각했느냐, 그리고 발전했느냐, 애한테 물어봐요. 아, 새로운 거 얻었어. 그래? 기존과는 뭐가 다른데? 이런 얘기를 아이와 한다면 100문제를 푼 것보다도 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낫고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10년을 발전한 애가 수학을 못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잘합니다. 사실 오늘과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그 소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아이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학습을 하는 방향을 제대로 보라는 의미를 좀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나무보다는 숲을 좀 보라. 그리고 아이마다의 개인 역량이 다른데 그 역량에 대해서 초반에 그러니까 재단을 하거나 아이를 못한다라고 규정 짓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아이들을 끌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좋은 안을 주셨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수학학습에 대한 의미도 좀 다르게 사실 와닿았는데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아이에게 개념학습과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연습시켜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하나만 좀 추가해보면,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학생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중하로 갈라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네. 그 역량에 맞춰서 문제를 준다라고 하는 거가 제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주겠다. 네. 그러면 수학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쉽게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한다 소리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하니까 결국은 실력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중하로 나뉘어서 네. 너는 중위권이니까 이 정도로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너는 계속 중위권에 있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아이가 점점 자랐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 아이가 계속 노력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는 아이한테 시간을 주고 네네. 충분히 시간을 주고 생각해주고 그 아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자꾸 뭐예요? 평가하려고 드는 거고 몇 점 맞았냐고 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요령 만들고 아이 자체도 그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 네, 그쵸.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이거는 크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요. 네네. 그게 아니라 아이가 가는 길에 동반자로 있으면 돼요. 네. 여기 개념이 뭐일까?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 초등, 중등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어차피 고등에서는 같이 갈 시간도 없어요. 네네. 중등까지만 그리고 몰라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넌 그렇게 생각했어? 야, 무식한 엄마한테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쉽게 한번 해볼래? 이런 거 굉장히 좋죠. 저학년 때부터 같이 네네.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뭔가 생각해보자.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동료의식을 갖고 가면 그러니까 계속 초등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중학교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네. 고등에 가면 이제 아이가 필요한 자기 선택을 자기가 하라고 해주면 네네. 뭐 화낼 일이나 싸울 일이나 네. 이런 게 없지 않냐. 근데 아이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말씀으로는 좀 길게 수학을 학습하면서도 좀 멀리 보고 그리고 아이에게 스스로 이제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알아가는데 부모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같이 사실은 학습을 배워간다는 입장이면 그쵸? 훨씬 훌륭하다. 그리고 그 진도에 사실 연연해서 학원에서 나눠져 있는 레벨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아이를 맞춰가지 않도록 집에서 이제 학습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점들도 있었구나, 나도 좀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에 걸쳐서 또 장시간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의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영상에서 뭐 제한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그 소장님이 하고 싶었던 큰 의도는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